무작정 읽기 토마 피케티의 자본과 이데올로기 77페이지입니다. 혁명과 식민화 사이에서 삼원사회 권위의 실추. 그럼에도 여전히 근대 국가 건설에서 삼기능 질서의 토대 자체를 뒤흔드는 경향이 물론 있는데, 예컨대 소유주의 이데올로기, 식민주의 이데올로기,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서로 경합하는 이데올로기 양상의 전개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 이데올로기들은 대체로 지배 이데올로기의 삼원 이데올로기를 완전히 대체하거나 제거해버린다. 중앙 집권화된 국가 구조가 옛 전사 귀족과는 점점도 상관없는 행정 및 특정 인적 수단들, 경찰관, 군인, 관료를 동원하여 대규모의 영토에서 사람과 재화의 안정을 보장하게 된 그 순간부터 질서와 안전의 보증인으로서의 귀족의 정당성 자체가 혹독한 시련에 처한다는 것은 매우 자명하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인식과 지혜를 생산하고 교육하기 위한 시민기관, 학교단체, 대학기관과 그 과정이 발전되어 가면서 교사, 지식인, 의사, 과학자, 철학자가 구례의 사제 계급과 점점 더 동떨어져 새로운 네트워크를 이끈 그 순간부터 공동체의 영적 지도에 대한 보증인으로서의 사제의 정당성 자체가 심대하게 문제시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중앙 집권화된 국가 형태로 변화되어 가면서 귀족 계급을 대신하는 말하자면 공무원, 경찰, 군인, 관료들이 나타나게 되고, 또 사제 계급을 대신하는 철학자들, 의사들, 교사들, 지식인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삼원사회가 점점 저물어 가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례 전사 계급과 사제 계급의 이 같은 권위 실추의 과정은 매우 점진적인 방식으로 전개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수세기에 걸쳐 일어날 수도 있다.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예컨대 우리가 재론할 영국과 스웨덴에서 유럽의 신분사회에서 소유자 사회로의 전환은 아주 길고 점진적으로 그 진화가 일어나는데, 1500년, 1600년경, 심지어 더 이전에 시작된 이 진화는 1900년, 1920년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끝이 난다. 게다가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라서 오늘날까지도 삼기능의 흔적들이 여전히 다수의 서유럽 국가에 현존하는 군주제 형식 하에서이긴 하지만, 영국의 상원처럼 귀족적이거나 사제적인 권력을 대체하는 상징적 잔재로서 남아있기 때문이다. 또한 노골적인 가속과 순간들도 있는데, 새로운 이데올로기들과 그에 맞는 국가 구조들이 구례의 삼원사회 조직을 근원적이고 의식적으로 전환시키고자 합의하여 움직이는 때가 바로 그런 순간들이다. 우리는 특히 프랑스 혁명을 예로 들어 분석할 것인데, 프랑스 혁명이 가장 상징적이면서도 또한 잘 고증된 경우이기 때문이다. 1789년 8월 4일 밤 귀족과 사제의 특권 폐지에 뒤이어 혁명기 의회와 그들의 행정부 및 사법부는 특권이란 단어에 지속적으로 정확한 의미를 부여한다. 혁명기 입법자들이 보기에 소유권, 이 권리가 구특권층에 의해 실행되었으며 종종 의심스러운 조건 내에서 획득되고 강화되었던 때를 포함해 의 정당한 집행에 속한 것과 이제는 중앙국가의 배타적 영역인 특권을 지닌 지방 권력이 부당하게 전유한 구세기에 속한 것 사이에서 단기간에 엄밀한 경계를 나누어야 했다. 이 권리들은 실제로는 나눌 수 없게 연결되어 있던 것이어서 그런 경계 나누기가 쉽사리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이러한 경험은 전통적인 삼원사회, 특히 유럽 신분사회를 특징 짓는 권력과 권리의 착종이 지닌 특수성을 더 잘 포착할 수 있게 해준다. 우리는 또한 전혀 상이하지만 역시 교훈적인 어떤 역사적 시퀀스에 대해서도 연구할 것이다. 즉 영국의 식민국가가 특히 1871년부터 1941년까지 시행한 카스트 인구조사를 통해 인도 현지의 삼원구조를 평가하고 변형하려 시도했던 방식을 검토함으로써 살필 것이다. 문제는 프랑스 혁명의 경우와는 어떤 면에서 상반된다는 것이다. 요컨대 인도에서는 외래의 국가 권력이 구례의 삼원사회 재구축에 착수하여 국가 형성과 사회 전환의 토착적인 과정이 중단되어 있다. 대립적인 두 경험의 대조 및 중국, 일본, 이란에서처럼 포스트 삼원 논리와 포스트 식민 논리가 결합되는 또 다른 이행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우리는 있을 수 있는 궤도와 작동 중인 메커니즘의 다양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삼원사회의 현재성. 더 멀리 나가기 앞서 다음과 같은 당연한 의문에 답해야 한다. 삼원사회에 대해 역사적 흥미 말고 이 사회를 연구해야 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어떤 이들은 이를 무시하고 먼 과거로 돌려보내고 싶어 할 수도 있겠다. 잘 알지도 못하고 뒷받침해줄 자료도 거의 없으며 무엇보다도 현대 세계를 이해하는 데 그다지 관련성도 없으니 말이다. 이 사회를 특징 짓는 엄격한 규정상의 차이들은 우리의 현대 민주주의, 능력주의 사회, 직업 접근의 평등, 사회적 유동성과 세대 간 이동성에 기반한 사회라고 자부하는 이 사회와 대척점에 있지 않은가. 이와 같은 오리를 범하는 것은 적어도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매우 잘못된 일일 것이다. 하나는 구리의 삼원사회의 불평등 구조와 현대사회의 현행 불평등 구조가 흔히들 상상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그다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이것이 더 중요한데, 삼기능 사회의 소멸 조건은 나라와 지역 및 종교적, 식민적, 포스트 식민적 맥락에 따라 극도로 다변적이며 이 조건이 우리 시대 안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는 것이다. 삼원사회의 불평등과 지금 현대 불평등이 그리 다르지 않다. 또 삼원사회가 소멸되어 가면서 남긴 흔적들, 그 흔적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이 삼원사회에 대해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엄격한 규정이 삼기능 도식의 규범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이 사회에서 계급 간 이동이 전적으로 부재했던 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해야 한다. 이 대목은 현대사회와 맞닿아 있다. 예컨대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사제 집단과 귀족 집단과 평민 집단의 상대적 규모와 그 자원 범위는 시공간에 따라 매우 달라지는데, 이는 집단 사이의 관계를 규제하는 제도와 역학관계에 대해 지배 집단이 추구한 경우에 따라 다소간 개방적이거나 폐쇄적인 승인 규칙과 동맹 전략상의 변화에서 주로 기인하는 결과다. 두 중요한 위계, 사제와 귀족은 앙시행 레짐이 끝날 때 프랑스에서 전체 성인 남성 인구의 고작 2%에 불과했는데 두 세기 전만 해도 5%가 넘었다. 두 지배계급은 18세기 스페인에서는 대략 11%였으며 19세기 인도에서는 사제계급과 전사계급에 상응하는 두 바르나, 브라만과 크샤트리아가 10%를 넘었다. 상층 카스트 전부를 합친다면 무려 20%에 달한다. 이는 매우 상이한 인간적, 경제적, 정치적 현실을 나타낸다. 달리 말해 삼원사회 세 집단 사이의 경계는 영구적인 협상과 갈등 대상이고, 이런 협상과 갈등이 그 경계의 정의와 윤곽을 근원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삼원사회라고 해서 그 계급적 경계선이 확고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그때그때 정치적 역학관계에 따라서 협상과 타협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유의해서 보자면 두 상위 계급의 이론수라는 관점에서 보면 인도와 스페인은 궁극적으로 프랑스와 스페인보다 더 가까운데, 아마도 이는 흔히들 여러 문명, 문화, 종교상의 본질사에서 확립되는 근원적 대립들, 예컨대 인도의 카스트는 불평등과 독재로 치닫는 동양의 전제정과 무절제한 동양적 양식의 상징으로 간주되지 않을 때라도 서구의 시선에서 종종 절대적으로 낯선 역할을 한다. 실제로는 사회 구조를 변형시키는 사회 정치적, 제도적 과정들보다는 덜 중요하다는 점이 연상될 것이다. 또한 앞서 거론한 것에서 연상해 볼 수 있는 바, 이들 여러 집단에 대한 유효한 추정이 그 자체로 복잡한 사회 정치적 구조에서 나온 것임을 폭넓게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이다. 대기는 형성 중인 국가 절대 왕정 또는 식민 제국이 사제와 귀족에 대한 조사나 식민지 주민과 그 내부의 여러 집단에 대한 인구조사를 시행하고자 벌인 다양한 시도에서 나온 추산이다. 불가분하게 정치적이면서도 인지적인 이러한 장치들은 인식과 표지를 나타내기 위한 것인 만큼 사회 통치 계획 안에 일반적으로 포함된다. 사용된 범주와 양산된 정보는 문제시되는 사회 구조에 관해서는 물론 그 입안자들의 의도와 정치적 프로젝트에 관해서도 얼마간 우리에게 알려준다. 이러한 자료에서 아무런 유용한 것도 파악해낼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다. 자료를 맥락화하고 분석하는 데 조금이라도 시간을 낸다면 우리가 흔히 정체되어 있고 침체되어 있고 지나치게 대립한다고 잘못 상상하고 있을 이 사회들을 관통하는 갈등과 변화와 단절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귀중한 자료를 구성해 줄 것이다. 이 삼원사회에 대한 지금 남아있는 통계들은 그냥 수학적 통계가 아니고 정치적 의도들 또는 정치적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다 반영되어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맥락들을 잘 분석하면 우리가 이 사회들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아가 삼원사회에서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기원과 관련하여 실제로든 추측이든 거기에 종종 다양한 민족론이 따라붙기 마련이라면 예컨대 프랑스와 잉글랜드와 인도에서 귀족은 프랑크족, 노르만족, 아리안인으로 여겨지는 반면 평민은 갈로 로만인, 앵글로색슨족, 드라비다족으로 가정된다. 그 이론들이 번갈아가며 활용되었던 건 유력한 통치 체계를 정당화하거나 역으로 그 권위를 실추시키기 위해서일 것인데 식민지 사회를 근원적인 차별화 상태로 밀어넣고 역동적이고 유동적이라 관주되는 유럽의 근대화는 무관하다고 가정되는 어떤 정체성을 그 사회에 활당하기를 지극히 좋아했던 식민 권력도 물론 이 이론을 활용했다. 오늘날 살필 수 있는 모든 역사적 정보에서 민족 차이로 가정된 이 민족론들이 몇 세대가 흐른 뒤 거의 완전히 사라져버릴 정도로 계급 간 혼합이 현실적으로 너무나 중요했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틀림없이 삼원사회 내부의 유동성은 일반적 규범상 오늘날 사회보다 양적으로는 떨어진다. 실은 정확히 비교하기 어려운데 많은 반대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 사례들은 유럽에서처럼 인도에서도 새로운 엘리트와 새로운 귀족의 부상에 기초하는데 이 사회가 보여주는 유동성은 삼원 이데올로기를 사후적으로만 정당화해 줄 뿐이다. 하지만 여하튼 이는 원칙의 차이가 아니라 정도의 차이이며 그렇게 연구되어야 한다. 종교 계급이 원칙적으로 대물림되는 사회들을 포함해 모든 삼원 사회에서는 다른 두 계급 출신의 사제, 전투에서의 무훈 또는 여타의 능력과 자질 덕에 자기를 받은 평민, 무기를 다루는 종교인 등이 관찰된다. 규범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회적 유동성이 결코 전적으로 부재한 것은 아니다. 사회적 정체성과 계급 간 경계 구획선을 놓고 다른 사회들처럼 삼원사회에서도 다투고 협상한다. 삼원사회라고 해서 꼭 경계 지어진 것은 아니고 그 속에서 다투고 협상하는 그런 사회였다. 그래서 계급적인 유동성이 존재하던 사회였다. 삼원사회의 불평등 정당화. 대체로 삼원사회를 바라볼 때 정의롭고 조화롭다고 여겨지는 현대 능력주의 질서와 근원적으로 대립하는 사회, 내적으로 정의롭지 못하고 전제적이며 자의적인 질서의 구현체로 보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일 것이다. 안전과 의미에 대한 욕구는 언제나 본질적인 사회적 욕구였다. 이는 특히 발전하지 못한 사회에 해당되는데 물론 이 사회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회의 특징은 영토가 분할되어 있고 통신이 취약하며 만성적인 불안정과 존재 위태로움이 두드러지는데 절도와 살인 또는 전염병으로 인해 끊임없이 사회의 토대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 종교 집단과 군인 집단이 문제가 되는 영토화 시대에 걸맞은 제도와 이데올로기의 틀 안에서 의미와 안전에 대한 이 욕구에 믿을 만한 답을 내놓을 수 있게 된 이래로 요컨대 종교 집단은 공동체의 기원과 생성에 대한 거대 서사 및 공동체의 귀속을 표현하고 공동체의 영속을 확고히 해주는 구체적 기호들을 제시하며 이것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라고 하죠. 사회적 통합 기능이라고 부르지요. 군인 집단은 정당한 폭력의 장을 규제하고 사람과 재화의 안전을 확고히 해주는 조직을 제공한 이래로 해당 주민들의 눈에는 삼기능 질서가 정당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었으리라는 점은 전혀 놀랍지 않다.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안전을 가져다 준 권력을 상대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따를지라도 모든 걸 잃을 각오를 하면서 왜 위험을 감수하겠는가? 이상적인 정치 및 사회 조직의 미스터리는 너무 모호하고 거기에 도달할 실천적 방도는 더더욱 불확실한 만큼 안정성이 검증된 기본적인 사회적 기능들의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분배에 근거한 모델을 제시하는 권력이 분명 각광받으리라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니까 3기능 사회도 사회 구성원들의 동의하에 성립된 사회였다. 그런 의미겠죠. 그렇다고 해서 세 집단 사이의 권력 및 자원의 정확한 분배에 대한 합의의 실체가 자명하다는 뜻은 아니다. 3기능 도식은 정확하게 정의되며 토의가 자유로운 어떤 정의 규범을 제시하는 관념적이고 이론적인 담론이 아니다.
이는 권위적이고 위계적이며 극도로 불평등한 담론으로 종교와 군사 지배층이 흔히 파렴치하고 난폭하며 과대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지배를 공고히 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 게다가 삼원사회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일은 사제와 귀족이 도를 지나쳐 자신들의 우위를 점하거나 또는 자신들의 강제력을 과대평가하려 든다는 것이다. 이는 반란으로 그 사회의 전환 또는 소멸로 귀착될 수 있다. 단지 내가 강조하는 사실은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삼기능 체계가 삼원사회의 중핵에 있다는 것, 즉 세 집단 각각이 특정한 기능, 종교적 기능, 군사적 기능, 노동 기능을 점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3분이 잠재적으로 공동체 전체의 이익이 된다는 생각인데 체계가 오래가게 하려면 이런 생각에 언제나 최소한의 그럴듯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사회에서 그렇듯이 삼원사회에서 불평등주의 체제는 강제와 동의의 복합적인 혼재에 입각해서만 비로소 유지될 수 있다. 강경한 강제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지배 집단들에 옹호되는 사회 조직화 모델 또는 구성원 전체 또는 적어도 주요 구성원으로부터 최소한의 지지를 얻어내야만 한다. 정치 지도력은 최소한 도덕적이고 지적인 지도력 형식에 다시 말해 공공성과 공익에 대한 믿을 만한 이론에 항상 기반해야만 한다. 삼기능 사회와 이후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분명 이와 같다. 삼원사회의 특수성은 단지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특정 양식이다. 각각의 사회 집단은 다른 집단의 필수적인 기능을 다하며 인체의 여러 부분이 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각각에게 생명 유지의 필수적인 서비스를 해준다. 신체 은유는 삼기능 조직화를 이론화하는 여러 텍스트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데 중세 유럽 사회에서도 고대 이래 인도 사회에서도 등장한다. 삼원도식을 정식화하는 기독교 초기 텍스트들보다 무려 1000년 앞선 기원전 2세기에 북인도에서 집필된 정치적 법적 논고 만우법전이 특히 그렇다. 우리는 이를 다시 이야기할 것이다. 이를 통해 피지배 계급의 하나의 일관된 전체 속에서 한 자리를 대체로 발 또는 다리의 역할을 하는 자리를 부여할 수 있는데 반면에 지배계급은 일반적으로 머리와 팔로 체현된다. 물론 아주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공동체 전체를 받드는 이론의 여지 없이 유용한 기능과 적어도 부합하긴 한다. 따라서 이 정당화 양식 그 자체와 특히 양식의 전환 및 소멸 조건을 연구해보고 불평등 정당화의 현대 체제들과 비교해보는 것은 가치가 있다. 그 기능들은 분명 많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현대 체제들이 늘 전적으로 다른 건 아니지만 다양한 직종에 대한 접근의 평등이 과연 이것이 현실적으로 그런지 아니면 이론에만 그치는 것인지를 항상 개념치는 않지만 이제는 기본 원칙으로 천명될 정도다. 삼원사회의 뒤온 정치체제는 이 삼원사회를 비방해야 하는 짐을 짊어졌는데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예컨대 앙시의 레짐 귀족과 대면한 19세기 프랑스 부르주아의 말을 혹은 인도 브라만과 대면한 영국 식민 지배자의 말을 생각해보자. 이 말들은 그 자체로 또 다른 불평등 및 지배체계를 정당화하고자 하는데 이 체계들이 피지배 계급에 언제나 더 온화했던 것도 아니었으며 이 체계를 온전히 있는 그대로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정치체제는 그 체제를 정당화하는 논리를 개발하게 되죠. 삼원사회 불평등 정당화하는 대표적인 논리는 바로 신체에 비유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생산자 계급들은 발 혹은 다리에 비유하고 또 귀족이나 사제 계급은 머리 혹은 손에 비유하는 이런 식의 비유 방법을 통해서 불평등을 정당화했다는 것입니다. 엘리트들의 다중성, 인민의 다양성.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우리가 삼원사회 연구와 이 사회의 다양한 범주와 변형 중 일부를 분석하면서 연구를 시작해야만 하는 이유는 이 사회를 현대사회와 대립시키는 것이 얼마나 폭넓은 규모든 간에 핵심은 삼원사회가 붕괴되어 가기까지 여러 궤적과 역사적 이행이 현 세계에 지속적인 자국을 남겼다는 것이다. 삼원사회들 사이에서 일어난 주요 변화는 종교적, 정치적 지배 이데올로기의 본성에 따라 특히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핵심 문제에 대한 그 입장에 따라 설명한다는 것을 무엇보다 잘 알게 될 것이다. 즉, 엘리트들이 많건 적건 다중적이라고 여겨지는 문제와 실제로 그렇던 가정상이든 인민의 당일성이 그것이다.
우선은 지배적인 두 집단, 사제와 귀족 사이의 위계와 상보성에 대한 문제다. 대부분의 유럽 신분 사회에서, 특히 프랑스 앙식 예짐에서 제1신분은 공식적으로 사제이고 귀족은 종교 행렬에서 의전상 차석에 그친다. 하지만 과연 누가 삼원사회에서 진정 최고 권력을 가지며 어떻게 사제의 교권과 귀족의 속권 사이에서 공존을 조직하는가? 이는 결코 하찮은 문제가 아니며 시공간에 따라 다양한 답이 있었다. 이 첫 질문은 다른 두 집단과 진정으로 구별되는 사회 집단으로서의 사제들의 독신주의 및 그들의 재생산 문제와 긴밀히 연관된다. 그리하여 힌두교, 브라만이라는 형태로 진정으로 사제적이고 학자적인 계급인 브라만은 그샤트리아라는 전사계급에 맞서 실제로 종종 지배적인 정치 경제적 위치를 점해왔음을 우리는 이해하게 될 것이다. 시아파 이슬람 및 수니파 이슬람, 여기서 또한 시아파의 경우 진정한 세습 사제가 조직을 갖추고 강력해진 이들이 중앙국가 자체는 아니지만 지역의 준국가들에서 종종 우두머리가 된다. 유대교와 대부분의 종교에서 사제 집단이 진정 세습 계급으로 등장해 세력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주목할 만한 예외가 적어도 기독교의 근대 카톨릭 버전의 기독교인데, 여기서는 사제를 다른 두 집단이, 실질적으로는 귀족이 상위급 사제를, 제3신분이 하위급 사제를 영구적으로 부양해야만 한다. 이로 인해 즉각 유럽은 삼원사회 및 불평등주의 체제 일반의 장구한 역사 안에서 매우 특수한 사례가 된다. 이로써 이후의 유럽의 진화 과정이 지닌 일정한 측면이, 특히 이 과정에서 경제 금융 이데올로기와 법기구라는 관점이 설명될 수 있다. 또한 이 책 4부에 나오는 엘리트, 사제 또는 전사와 정당성의 여러 유형사의 이러한 경합은 현거의 선거와 관련된 정치적 갈등을 특징 짓는 지식인 엘리트와 상인 엘리트 사이의 대립과 무관치 않다. 설사 경합 조건들이 3기능 시대 이래로 분명 많이 변했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두 번째 질문은 노동자 계급 안에서 그 지위가 어느 정도 단일화된 것, 또는 역으로 예속 노동의 여러 형태, 농노, 노예가 여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직업적 정체성 및 조합에 중요성이 부여되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중앙 집권하한 근대국가 형성 및 전통적인 종교 이데올로기와 연계되어 있는 문제이긴 하다. 이론적으로 삼원사회는 노동자 전체가 단일한 계급으로, 단일한 위상으로, 단일한 위험으로 통합된다는 관념에 입각한다. 실제로는 사태가 훨씬 더 복잡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살펴보자면 인도 카스트에서 최하위 집단, 차별받는 오래된 불가촉 노동자인 달리트, 즉 불가촉 천민과 중하위 집단, 경우에 따라 프롤레타리아이거나 농노인, 오래된 노동자이지만 여하튼 달리트보다는 덜 차별받는 구수드라 사이에 존재하는 불평등 같은 것들로 이 대립은 21세기 초 인도에서 사회정치적 갈등 구조화에서 언제나 중심 역할을 한다. 유럽에서는 노동자 위상의 통일 및 농노의 점진적 소멸 과정이 거의 1000년에 걸쳐 펼쳐졌으니 대략 1000년에 시작되어 대륙의 동쪽에서는 19세기 말까지도 이어졌다. 이것은 집시의 사례가 보여주듯 현 시대까지도 가시적 흔적과 차별을 남겼다. 무엇보다도 구미의 소유주의적 근대성은 노예제 체계와 식민주의 체계의 유례없는 발전과 함께 이루어졌는데, 이 체계들은 미국에서는 백인과 흑인 구성원 사이에서, 유럽에서는 토착민 출신과 포스트 식민지 구성원 사이에서 상이하지만 그럼에도 비교할 만한 양상에 따라 지속적인 불평등을 유발했다. 요약하자면 신분 또는 종교적, 인종적인 또는 그렇다고 지각되는 상이한 기원과 연결된 불평등은 현대 불평등 속에서도 계속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데, 현대 불평등을 일부 담론에서 종종 거론하는 동화 같은 이야기로 환원하는 건 어림도 없는 소리다. 현대 불평등의 이러한 중심적 차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삼원사회와 이들의 변화를 연구하고, 이 사회가 18세기부터 소유자 사회, 여기서 신분 또는 종교적, 인종적 차이는 주로 집어지지만 화폐와 자산에서의 불평등은 예상 밖의 비율을 점할 수 있다. 와 노예제 사회, 식민 및 포스트 식민 사회, 여기서는 신분 또는 종교적, 인종적 차이가 도리어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화폐와 자산 면에서 상당한 불평등과 연관된다. 와 복잡하게 뒤얽히며 점차 진화해온 방식을 연구하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다 일반적으로는 포스트 삼원사회 전환과 그 다양성에 대한 연구는 현대사회의 구조화에서
종교적 제도와 이데올로기에, 특히 교육 제도와 더 전반적으로는 사회적 불평등의 규제와 표상과 연루된 역할을 분석하는 데서 핵심 열쇠 중 하나를 제공해 줄 것이다. 삼원사회에서는 귀족 계급이 사제가 되고 사제 계급이 귀족이 되기도 하고, 또 노동자 계급들도 단일화할 수 없죠. 여러 형태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컨대 인도 사회에서는 불가족 천민이 있다면 그 위에는 수드라라고 하는 계급이 있는데, 불가족 천민과 수드라 사이에도 또 많은 불평등이 존속하고 있는, 그래서 노동자 계급조차도 단일화할 수는 없다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원사회와 국가 형성, 유럽, 인도, 중국, 이란.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자면 여기서 삼원사회 보편적 역사를 제시하지 않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렇게 하려면 많은 분량이 필요해질 것이고 이 책의 틀을 크게 벗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역사를 서술하기 위해 필요한 1차 자료들은 오늘날 구하기 어렵고, 분명히 삼원사회가 지닌 극도로 지방분권화된 특성도 있는 데다 이 사회가 우리에게 남긴 흔적도 한계가 있으며 어느 면에서는 완벽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더 소박하게 말해 이번 장과 이어질 장들의 목표는 이후의 발전과 현대 불평등주의 체제에 대한 분석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들에 집중함으로써 이와 같은 전반적인 비교사를 위한 몇몇 기준을 설정하는 데 있다. 일부에 이어지는 내용에서 나는 프랑스와 여타 유럽의 경우를 더 상세히 조사하겠다. 프랑스는 1989년 대혁명으로 앙시앵 레짐과 부르주아 사회 사이에 무엇보다 명확한 단절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상징적이다. 앙시앵 레짐은 삼원사회 전형으로 간주될 수 있다. 19세기 프랑스에서 무르익은 부르주아 사회는 소유자 사회 원형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여러 나라에서 삼원사회의 뒤를 이은 주요한 역사 형태다. 제3신분이라는 표현은 프랑스어에서 유래하는데 하나의 사회가 세 계급으로 나눈다는 관념이 가능한 것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게다가 프랑스에 대한 연구와 유럽 및 유럽 바깥의 다른 궤적들을 비교하는 것은 삼원사회가 전환될 때 혁명적 과정과 주로 국가 형성과 사회 경제 구조의 진화와 연결되는 장기적 동향 각각의 지닌 역할에 관해 질문할 수 있게 해준다. 영국과 스웨덴은 특히 유용한 대조를 보여준다. 이들 두 나라는 오늘날도 군주제이고 삼원사회 전환이 프랑스에서보다 훨씬 더 점진적인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단절의 계기들이 역시 본질적인 역할을 하며 이러한 궤적들 역시 일반적 진화 안에서 있을 수 있는 분기들의 다수성과 다양성을 드러내준다. 이어서 나는 2부에서 유럽 바깥에서 관찰되는 삼원사회, 때로는 사원사회의 여러 진화를 분석할 것이다. 특히 내가 관심을 두려는 것은 이들의 진화가 유럽 열강이 확립한 노예제 지배체계와 식민주의 지배체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던 방식이다. 내가 주로 초점을 맞추려는 곳은 인도인데 여기서는 오래된 삼원 분할의 상흔이 인도의 역대 정부들이 1947년 독립 이후에 이것을 종결 지으려는 의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강하게 남아있다. 게다가 인도는 독특한 관찰 지점을 제공하는데 이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삼원 문명과 영국 식민 권력 사이의 폭력적 충돌과 연결된 지점으로 이 충돌은 국가 형성과 사회 전환의 조건들을 총체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중국과 일본에서 관찰된 진화와의 비교는 역시 상이한 포스트 삼원적 진화에 관한 여러 가설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나는 마지막에 이란의 사례를 살펴볼 텐데 이란은 1979년 이슬람 공화국 수립을 통해 사제 권력의 뒤늦은 여전히 진행 중인 입헌화의 인상적인 사례를 제공해 준다. 이러한 여러 교훈들로 무장한 우리는 이 책의 3부로 넘어가서 20세기 위기들의 충격 아래 소유자 사회의 몰락 및 20세기 말, 21세기 초의 신소유주의적이고 포스트 식민적인 세계에서 소유자 사회의 가능한 재생과 재정의에 대해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1장은 삼원사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삼원사회는 피케티가 규정하고 있는 독특한 사회 규정이죠. 보통은 우리가 마르크스주가 규정한 고대 노예제 사회, 그리고 봉건제 사회, 자본주의 사회, 사회주의 사회 이런 식의 사회 발전 모델로 규정하는데 피케티는 삼원사회가 를 가장 앞에 두고 있죠. 삼원사회는 사제계급, 귀족계급, 그리고 생산계급 이렇게 나누어진 세 계급이 무로 구성된 사회였고 이것이 유럽의 민족국가가 출현하기 직전까지 이 삼원사회가 인류사회를 규정할 수 있는 사회였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 삼원사회가 가지고 있는 정당화 논리는 주로 신체적 비율을 통해서 정당화시켜왔고, 또 이 삼원사회 내부에 그렇다고 해서 지배계급 사이의 관계가 확고했던 것은 아니고 엎치락 뒤치락하기도 했고, 또 노동계급도 단일화시켜서 규정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하는 것까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기까지 89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